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정주영 지음.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죽음 앞에서 발견한 것들. 2005년 12월 12일 저녁 9시.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옥상에 100kg이 넘는 거구인 짧은 머리의 남학생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의 마지막 층을 누르면서 학생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옥상문이 열리자 바람이 매섭게 소년의 뺨을 때리며 내려가라고 재촉하는 듯 했지만 더는 잃을 것이 없었다. 소년의 손에는 소년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10년간의 성적표 뭉치와 불합격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 성적표들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복잡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름대로는 억울한 일이었다. 그에게는 난독증이 있었고 그를 평가하는 모든 분야별 점수는 엉망이었다. 교실 안에서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왜 삶은 평균으로 녹아버리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이 그 순간 중요해 보이진 않았다. 예고된 대로 소녀는 뛰어내렸다. 아니, 만약 정말 그랬다면 이 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죽을 생각이었고 정말로 완벽한 사회 시스템의 패배자였다. 예천의 텃밭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다. 나는 그 텃밭에서 모든 기회와 재능의 씨앗을 품고도 유일하게 자라지 못한 나무였다. 2005년에 카 연구팀이 나 같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지를 실험실에서 재현하고 있을 때 나는 옥상에서 자살기도로 삶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당신이 죽기 직전의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내 말에 집중하기 바란다. 내가 죽음 앞에서 경험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들은 무로 돌아간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로버트 노직도 무를 모든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빨아들이는 힘으로 바라봤다. 내가 방금 경험한 죽음의 순간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무존재를 경험했던 순간이다. 그리고 내가 무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놀랍게도 나는 나를 정의했던 주변의 그 많은 신호들도 함께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노직의 말이 맞았다. 사람들이 나를 정의했던 모든 것들 또한 본질 앞에서는 결국 무로 돌아간다. 죽음이 나에게 남긴 엄숙한 교훈은 사회가 나를 정의하려 들었던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별한 교훈이었다.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이 사회가 던지는 신호가 개인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연구할 때 그보다 앞서 나는 직접 그 변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변화는 껍데기부터 시작되었다. 의학적으로 나의 100kg이 넘는 비만은 예고된 것이었다. 나는 폭식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잘 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나의 이러한 한심함에 의지력도 습관의 문제라며 그럴듯한 설명을 달아줬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항상 게으르고 먹기만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봤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시선을 당연한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왔다.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런 신호를 보냈던 사람들을 내 반경에서 쫓아냈다는 것이다. 나는 방금 나쁜 신호를 사람들이 보냈다고 표현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전염시켰다라고 보다 강하게 경고한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인 크리스 테키스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자 나는 4달 만에 나의 몸 절반을 비우는데 성공했다.
평생 엉망진창으로 살 줄 알았던 나는 평생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을 차단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두 눈으로 변화를 만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안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면 내 몸의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오랫동안 파괴시켜왔던 내적인 열등감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줄을 세워놓던 사회 시스템에서 줄 밖으로 밀려나가는 경험만 했던 나의 그 응어리진 것들 말이다. 이 질문과 관련해 나는 긍정적인 신호가 새롭게 다가왔던 경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 신호는 너무나 황당할 만큼 가볍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 신호를 평생 기다려왔다. 한 음악 평론가가 내게 다가와서 글이 굉장히 특별하다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고 나의 글은 그의 선택으로 책으로 출간이 되었다. 당시에 나는 난독증으로 글자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키보드로 뱉어내듯이 글을 써야만 했다. 그런데 나의 글이 특별하다고? 그 음악평론가는 나의 글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줬다. 그것은 로즌솔의 손가락이었다. 그렇게 나에게 향했던 그의 손가락이 나를 완전히 바꿨다. 난독증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나를 치료한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담고 있었군요. 그 시선을 해체하는 것이 난독증 치료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사는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3대가 교육자인 집안에서 나를 향한 학업적 기대들은 내가 영재로 성장하지 못하자 쉽게 사라졌다. 그때부터 받은 신호들은 무시의 신호들이었다. 그 신호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흔들렸던 글자들은 그 흔들림이 갈수록 심해졌다. 난독증은 지독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던 그 순간 작은 긍정적인 신호가 다가왔고 그 신호의 힘은 굉장했다. 평생을 괴롭혔던 난독증이 사라지고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꽤 익숙해진 한 명의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글자를 못 읽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나는 새로운 신호를 만나자 글자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절반 이상 틀려왔던 언어 영역 시험을 다 마칠 수 있었다. 수학 또한 1년을 다시 공부하자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다. 3년간 공부해도 5등급이었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예천의 텃밭에 다시 올바른 양분을 발라주고 있었다. 물론 나는 음악 평론가가 진심으로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나를 다시 사회 시스템 안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초대는 너는 특별하다 라고 했던 전문가인 그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가 소년이었던 당시의 내 머릿속에 들어와 독특한 힘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받아본 최고의 신호였다. 그리고 내가 자살하러 갔던 그때의 그 공간은 영화로 제작되어서 예술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끄럽지만 영화에서 나는 자살하려는 나를 붙잡는 역할을 맡았다. 나는 이제 그 신호의 힘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제 그 신호의 힘을 보다 넓은 지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나는 나를 바꿨던 신호의 힘을 10년째 찾아다니며 깊게 연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들과 함께 나는 내가 직접 실험했던 한 작은 집단의 변화를 소개하고 싶다. 그 작은 집단의 주인공들은 애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다.
나는 경기도 일대에서 3년간 이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다. 당연하겠지만 내게는 1등급에 속하는 좋은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 부모가 일정 부분 학업적으로 포기했던 학생들,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담을 쌓은 학생들이 내게 맡겨졌다. 수업하기 싫어서 사람이 없는 척 문을 안 열어줄 정도로 지독했던 학생들 앞에서 나는 영어 교과서를 계속 문틈으로 밀어대고 있었다. 그러다 한 학생의 집에 베이스 악기가 새로 놓인 것을 발견했다. 웬 베이스니? 음악하고 싶어서요. 며칠 전에는 농구하고 싶다더니 뭘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나는 영어 교과서를 문틈으로 밀어넣는 것이 더는 의미 없는 행위임을 깨달았다. 이른바 불을 꺼버린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던 불안감이 아이들 표정에서 드러났다. 교과서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신호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교과서 봐도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아이의 말이 끝나자 나는 조용히 베이스를 다시 가져와서 잠깐 연주했다. 그리고 건반을 연결해서 아이가 감탄할 정도로 연주를 하다가 음악 평론가가 나의 삶에 다가왔듯이 아이를 조용히 바라봤다. 나는 영어 교과서를 잠시 버리고 영어 팝송을 틀었다. 그렇게 며칠 지났을 때 내가 발견한 것은 그 아이가 의외로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이었다. 암기력도 좋았고 심지어 랩을 영어로 외워서 곧잘 따라 불렀다. 방금 자신이 부른 게 상위권 수준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까? 너는 정말 암기력이 특별하구나. 그리고 그때 나는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불렸던 바로 그 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좋은 신호를 받았을 때,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보여줬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순간은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다. 아이는 팝송에서 작은 영어책을 외우는 것까지 암기력이 발전했다. 나는 아이에게 계속 특별하다는 손가락 신호를 보냈고 30점을 받던 학생이 80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50점이 오른 것이다. 선생님, 저 이제 교과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교과서가 이제 자신의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와 비슷했던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던가? 아이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내가 신호를 던지자 아이가 문제아에서 꿈을 품은 아이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벼운 경련을 느꼈다. 한 분야에서 1등급의 신호를 만들어내자 그 아이의 모든 분야의 성적이 1등급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던 나이가 되던 해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의 그 목소리만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감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고 대학에 그 아이는 들어갈 수 있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 아이가 데려왔던 그때의 아이들도 꽤 괜찮은 대학 합격장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이 아이들을 접할 때 나는 어떠한 가능성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불빛을 비추자 아이들은 그 불빛을 따라갈 줄 알았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평생 기다렸던 신호만큼의 간절함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계속 그저 교실 뒤에 앉아 교과서도 보지 않는 아이로만 바라봤었다면 그 아이에게는 베이스 악기 다음으로
그저 주먹만 쥐어졌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신호의 힘이다. 그러나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그 신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 깊게 이야기해 왔다. 이쯤에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분야에서 당신은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한계를 긋는 신호를 차단하고 가장 깊은 이해가 담긴 공부를 할 때 당신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가장 깊은 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